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지속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06% 하락한 24,448.6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1% 소폭 오른 2,670.29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5% 내린 7,128.6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주택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면서 주택 판매는 제한됐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는 3월 기존 주택 판매가 연간 환산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1.1% 증가한 560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2%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를 555만 건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4월 제조업과 서비스 업황이 모두 호전됐습니다. 정보 제공업체 IHS 마킷에 따르면 4월 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전월에 55.6에서 56.5로 올랐습니다. 4월 미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전월 54에서 54.4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2개월 내 가장 높은 것입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리아 사태와 맞물린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꾸준히 상승 압력을 제공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4% 상승한 68달러 6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시각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1.39% 상승한 75달러 9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6% 하락하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또 국제 유가 움직임에 주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25% 내리면서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역시나 업종별로도 기술주가 0.4% 하락하며 낙폭이 가장 컸고요. 반면에 에너지주는 0.6% 올랐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시장을 움직일 주요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하면서 미국 증시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밤사이 있었던 뉴욕 증시 주요 이슈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새벽에 마감한
마감했던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다른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치도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압도적인 변수는 금리입니다. 이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부인데 금리가 즉 시중 실세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우리가 지표 금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더니 드디어 2.99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3%를 곧 넘길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함의하는 바가 많은데 이것들을 한번 분해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의 룰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과 경제시장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만 금융과 경제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일반적인 기사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의 금리가 3%에 육박하게 되자 이제 그러면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것 또는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존의 3번에서 4번 정도까지로 늘어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번, 4번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언제 시점에 그걸 발표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과열권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 경기 상승이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면 버블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 속도는 빨라져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선제적이냐 아니면 후행적이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FOMC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을 할 때 어떤 발표가 있는지 기추가 주목이 되었고 과연 선제적으로 바뀌느냐 여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선제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장이 뭐 더 이상 빠지거나 이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빠른 경제 성장 흐름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된다면 선제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여부가 또다시 그 의혹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나 경기가 상승하고 나서 금리를 올리는 좀 후행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된다면 시장은 오히려 랠리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몇 번 올리느냐 횟수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 선행적으로 하느냐 후행하느냐 선제적이냐 후행이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초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도대체 왜 오느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따라서 금융에 대한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금리에 예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면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돈을 너무 많이 찍었고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면 바보인 상황이 된 것이죠. 최대한 차입을 많이 끌고 와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면 퍼센테이지 수익률이 낮더라도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자기 돈 1을 가지고 투자해서 25% 나면 25% 수익이 나서 1.25가 되지만 자기 돈 1에다가 차입금 3을 가지고 와서 25% 내면 자기 돈 1이 2가 되는 더블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거는 금리와 현재의 자금 통화가 풀린 그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면 금리 인상 상황이 왜 오는지 이제 본질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면 금리 인상 상황이 왜 오냐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경기 상승 속도가 빠르고 또 하나는 뭐죠? 경기 상승 속도와 함께 우리가 성장률을 체크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는 건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인플레이션율이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돈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중앙은행의 본질적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금리를 인상시키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뻔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지금 더 인상해야 되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 시중 실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금융시장에서 금융시장이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눈길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상승하는 쪽으로 핵심 시각을 주면 이거는 위험자산 선호로 쫙 가게 됩니다. 반면에
금융시장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 레버리지 상황이 나빠지면서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금융 긴축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하락하겠죠. 예, 그거는 어떻게 또다시 확인할 수 있냐면 재기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금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그것은 이쪽에가 관심을 가진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금융에서의 긴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해서 사람들이 금융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금방 금리는 다시 빠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주식시장 뚝뚝 떨어지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금리도 떨어지는 거 우리가 최근에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위기로 보게 된다면 금리도 다시 떨어져 주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는 시장의 경기를 좋게 본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물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실물상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면 그럼 결론은 뭐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가장 수익률이 좋은 자산이 될 것이라는 거죠. 즉 뭐냐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뭐죠? 실물 자산이에요. 현금은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제일 나쁜 자산이고 실물, 물건으로 들고 있을 수 있는 게 좋죠.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금융 쪽의 실물 자산은 주식이죠. 그러니까 채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주식 자산이 사실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왜 네 말을 다 들어보니 금리 이렇게 해서 그러면 주식시장 미국 시장 좋아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느냐? IT가 너무 먼저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숨고르기의 상황들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숨고르기를 좀 했습니다만 여전히 과거에 너무 세게 달렸기 때문에 지금 그 주가를 여기서 다시 올리기는 상당히 숨찬 상황이고 그리고 주요 핵심적인 IT 기업들, 소위 빵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미래 이익 전망 흐름이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이런 쪽 빼고는 애플이라든가 지금 페이스북 이런 쪽에서 계속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런 쪽에서 주가가 잘 못 올라가고 있어서 IT 주식이 지금 슬로우 다운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별로 그렇게 금리 인상 상황에서도 위험자산 선호가 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거치면서 조정의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조정이 끝나게 되면 현재 상황들을 본격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봅니다. 예,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세계 경제의 양날의 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세계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신호다라고 기대가 있는 반면에 과도한 유가 상승은 소비 둔화로 이어져서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느냐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세금이 높기 때문에 한국을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때부터는 차를 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계속해서 유가가 오른다면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이 오른다면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훨씬 더 민감하고요. 그러나 한국보다는 세금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휘발유 값이나 경유 값이 그렇게 한국보다는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는 게 공급이 안 되어서 수요 공급의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 사이드가 상당히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라든가 이런 그 유가는 공급 사이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부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60 밑에서 이렇게 유가가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죠? 미국의 셰일의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셰일의 공급이 이제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 나오는 수준까지 이제 늘어나는데 올해 연말에는 1,100만 배럴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급은 있고요. 오펙도 감산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그 공급은 생각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이렇게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경기가 좋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기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설비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교역량을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BDI 지수가 조금씩 올라요. 과거 고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저점 대비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역량도 좀 늘어나는 거고 교역량이 늘어난다는 건 그전에 교육을 한 물건을 많이 만든다는 거고 물건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제조업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현재 유가 상승을 다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로 해석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경기 상승세가 있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자극받는 건 맞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이야기는 결국 달러화입니다. 앞서서도 달러를 많이 찍어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달러를 많이 찍어냈다 여부가 어디서 제일 많이 확인이 될까요? 결국 원유 거래에서 확인이 됩니다. 기축이 왜 기축이에요? 기축이 에너지를 자기 돈으로 거래를 하니까 기축인 거예요.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그 밑바닥의 요소를 보면 이 원유, 세계 에너지를 어떤 통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중요한데 달러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라크 옛날에 후세인이 박살이 났던 게 유로화로 그걸 바꾸려고 했다가 박살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축은 미국의 근간이에요. 미국 경제의 근간이고 기축통화라는 것은 그 근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원유 거래를 달러로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툭툭툭 잽을 날리는 게 중국의 위에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도 1년 전에 99 달러 지수가 99였는데 지금은 오늘 90까지 올라왔습니다만 89까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10% 이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유가는 10%가 올라가야 재가치를 받는 것이죠. 예. 이게 왜 중요한지는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간단히 보면 압니다. 인간의 문명이라는 건 사람과 에너지의 결합이에요. 이게 문명의 필수 조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이 달러 기축의 근거이에요. 근데 이 달러가 하락하니 원유 가격이 올라야 하는 것이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로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결국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쪽의 것이 많이 반영된, 즉 경기 상승에서 유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주식시장하고도 정의상관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가질 건데요. 후에 문제가 이거라면 어떤 일이냐면 결국 자산의 가격 상승은 화폐 가치의 하락, 즉 화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자산 가치의 인플레이션,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거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달러 가치 하락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고요. 향후에는 경기 상승 흐름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현재 유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금주 금요일에 남북 정상회담, 또 5월 말이나 6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가 했던 얘기 들어볼 필요가 있죠.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자국 내 언론들을 의식했는지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결론까지 갈 길이 멀다. 어쩌면 일이 잘 될 것이고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좋았던 흐름들을 조금 꺾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미 회담까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폼페이오와 김정은의 면담은 아주 잘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은 굉장히 차분합니다. 시장은 반응이 없어요. 사실 이게 잘 되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컨트리 리스크가 그동안 얼마나 있었는지 사실 정확하게 측정은 안 되지만 10에서 30% 정도의 컨트리 리스크가 있었던 것이 가시게 되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주가 지수가 10에서 30% 정도는 올라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사람들은 다 모두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한국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리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은 테마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것이 본격화될 경우는 테마만이 아니라 남북 경협과 관련된 거대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총량 제한을 둘러싼 이동통신 사업자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통신주는 평창 동계올림픽 호재 이후로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네, 지난 3월 달에 불안감이 해소되고요. 지난주였죠. 증시가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과연 4월달, 5월달 이 두 달간은 국내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과연 상승 전환한 국내 주식시장도 코스닥 시장은 대망의 90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대망의 3000포인트를 향한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단가는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 우리 최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그래도 뭔가 혼조된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이 장에서도 이 통신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통신주 향후 전망이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5G죠. 5세대 통신 주파수를 경매에 붙인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초부터 불어닥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통신료 인하 정책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통신사들의 수익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한 달간 이 통신사들의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통신주지 아직까지 희망찬 향후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그 5G 제 5세대 통신 주파수 경매에도 이 통신사별로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에는 주파수 경매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통신사들의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진단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통신사들이 상승 반전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핵심을 들여다보면요, 이 5G 5세대 통신의 핵심은 총 제한제 폭의 통신사별로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 1위 통신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와 그리고 KT와 LG유플러스가 서로 상충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을 할지, 그렇죠?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들 통신주들의 주가 모습을 보면요, 주가가 바닥일 수는 있습니다. 단지 과대 낙폭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국면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이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옳은 투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통신사들은 바닥을 다지는 과정, 다시 말해서 상승 반전을 할 수 있는 물량 소화 과정을 다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에 대한 투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은 템포를 좀 조절하는 여유로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향후 통신주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쭤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계 감리 이슈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최근 제약 바이오주 급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점에 샀다가 손절도 못하고 손실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조정이 건전한 조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네.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지난주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마치 이 장에서 소외된 것 같은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 우리가 진단을 해드렸죠. 바이오주 이거 조심할 때는 됐다.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겠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 격언에도 보면 루머에 서서 뉴스에 팔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4월달 들어서 시장의 핵심은 바이오주에 대해 너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바이오주를 이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3위 자리에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여러분 혹시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일부 국내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굵직한 투자자들이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매도 물량을 늘리고 있다 하는 보도 여러분 혹시 접하셨습니까? 이미 세력들은 지난달부터 매도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바이오주에 공매도가 집중하고 있다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어제의 효자 종목이 오늘은 오히려 그렇죠?
불안 덩어리, 우한 덩어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과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회자되면서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광분할 때 이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투자 전략을 하나 이 바이오 관련주의 모습을 보면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앞서서도 루머에서도 뉴스에 팔아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문지상에 나오는 뉴스는 한번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을 2주 후에 전략을 세우신다면 좋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강력한 호재성 재료나 악재성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뉴스를 보도해서 나올 정도면 이미 다 회자됐다는 겁니다. 그 뉴스의 재료를 끊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뉴스를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후 정도에는 다시 시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종목을 내가 호재를 득하고서 매수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매수 타이밍을 2주 후 정도로 늦춰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오네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습을 보면 추세가 이탈된 모습을 확연하게 주초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주부터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세 이탈이 확인된 것은 지난 목요일 4월 19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어제 장에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은 매도의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관련주들도 단기 급등에 따른 물량사 과정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사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제약 바이오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 900포인트를 재차 탈환한다 하더라도 그 재차 탈환의 주도주는 바이오라든지 제약주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장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승 반전에 성공함으로써 어디까지 갈 것이냐 목표치를 설정해야 되는 상승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제약과 바이오들은 템포를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며 코스닥 시장의 900포인트를 재탈환한다면 신규 주도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8일 날 900포인트 돌파 이후 하루 만에 붕괴됐던 코스닥 시장이 재차 9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대중국 수혜주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IT 관련주들이 이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흐름이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점을 인정하시고 단순히 고점에 물렸다 하여 과도한 물타기라든지 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식의 그 무차별적인 매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너무 시각을 조선목의 형식으로 아침에 전략을 세웠다가 오후에 전략을 바꾸는 오늘 매수했다가 내일 매도 이런 단기적인 전략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발을 빼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또한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제약주들은 좀 더 템포를 조절하는 그런 여유로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남북관계 해빙 분위기 속에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받고 있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그동안 국내 투자자들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것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컨트리 리스크입니다. 지구촌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악의적으로 아니면 고의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동안 아주 그 투자자들을 어렵게 했던 것이 뭔가 상승 탄력도가 저해되는 요인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런 남북 분단 대치 국가라는 점이죠. 따라서 이 컨트리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7일이죠. 역사적인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렇죠. 사변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남쪽 지역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물론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신 분은 두 분이나 계시죠. 하지만 남쪽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논란의 여부는 우리가 잘 이끌어서 진짜 평화회담 쪽으로 비핵화 쪽으로 그리고
종전 협상을 완전히 타결된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서로 노력을 해야지 서로 흠집 내미식의 디스를 위한 디스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정치권의 불안은 주식시장에서 악재가 될 가능성은 명확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치권도 그렇죠. 이번에는 한 일치 단결한 힘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지지하는 당이 있다고요. 방송에서 이런 말을 저렇게 과감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저는 증권당입니다. 지지하는 당이. 주식시장을 상승시키는 분들은 정치인분들 다 우리 편이고요. 주식시장에 악재를 퍼뜨리는 정치인은 저는 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정치인분들 이번에는 좀 더 한 목소리를 어차피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00년지대 아니면 1000년지대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옆으로 조금 샜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에 있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증시에 후폭이 될 가능성은 명약관화합니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내비쳐질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까지 역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시장에는 훈풍으로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오늘 새벽 교전 뉴욕 증시도 4일 연속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부 장을 이끌었던 미국의 그 기술주라고 하죠. 팡이라고 하는 FAANG, 그렇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이들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이 5개의 핵심 기술주들이 조정의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와 나스닥 장이 모두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은 한 170개 종목의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돼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보잉, 그리고 3M, 스타벅스,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됩니다.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미국 증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그렇죠. 최악의 경우는 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증시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 역시 핵심 포인트입니다. 꼭 지켜봐야 되는데 이 또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27일에는 미국에서도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죠. 1분기 GDP, 국내 총생산량이 발표가 됩니다. 과연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이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이슈가 되면서 긍정적인 순풍을 불어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악재는 미국과 중국 간, 중국과 미국 간, 미중 간의 무역 마찰입니다. 해소의 기미를 보일만 하면은 다시 한 번씩 터지고 있죠. 자, 최근 들어서 전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중국 증시는 이렇다 할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지난주에는 무려 2.8%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핵심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2위 통신업체죠. GTE라고 하는 이 회사가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겠다 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그러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중국은 보복 조치로 인해서 미국산 수수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중국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감마저 대두되고 있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과 무역 전쟁이 아직도 증시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 투자 전략입니다. 시장은요 항상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가 공존하게 마련입니다. 호재성 재료만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악재성 자료가 있는 시장도 없어요. 증시가 연일 폭락한다 하더라도 호재성 재료는 틀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장 상황은 악재성 재료보다는 호재성 재료가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기조 자체가 이미 상승 기조에 접어든 그런 모습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에서도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 마인드 전략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그 핵심에는 어떤 종목이 있느냐? 역시 말씀드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반도체, IT 관련주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수혜주인 은행과 보험주들, 그리고 대중국, 대북한 경협 화해무드 수혜주인 화장품, 남북공업주,
방송 엔터테인먼트주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매수 관심 펼쳐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요 이슈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재 트레이더님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 큰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혼조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제 눌림에서 매수 쪽 계속적으로 반등을 노렸었는데 얘네들 크게 가지 않아서 318 초반 지수가 그냥 중심 자리다. 혼조세일 것 같다. 그래서 약수익으로 작은 수익으로 그냥 마감하고 일찍 끝냈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318.20대에서 그냥 멈춰있는 모습이고 야간장도 318.1520에서 그냥 횡보 보합 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318 지수 초반은 쌍저의 모습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317 지수는 지지력을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죠. 우선은 매수를 잡고 얘네들의 익절을 끌고 가볼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배팅을 하고 있었으나 아무래도 대의 관점에서 계속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318 지수 보합으로 인정을 하고 싸우기 시작했고요. 자, 오늘은 그렇다면 우선 얘네들 혼조세 장세 속에서 우선은 지금 그림들은 317.50대부터 우선은 지키고 있는 그림인데 얘네들이 여전히 한 며칠 동안 시간을 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316 지수까지는 다 열려있는 위아래 보합 구간들, 확산 구간도 가능성을 열고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실전 배팅은 317 중반 지수 지지력을 확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부는 316 지수까지 한마디로 전 고점들, 그 다음에 매물대 있는 구간까지를 참을 수 있는 여력을 두고 싸우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보합고 매매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겠으나 눌림에서 매수 관점들 여시고 보시라. 단 추격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눌림에서 배팅에 그 다음에 하단부 제압까지를 버티는 구조가 필요할 거라 보고요. 그 다음 우선은 이 윗자리는 매물대가 아직 319 중반 지수부터 후반 지수까지는 저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상 저항은 320 지수까지를 여시고 위아래 가능성을 보시라. 한마디로 지금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보합 가능성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눌림에서 매수 배팅 우위로 볼 생각이나 얘네들이 여의치 않거나 그 다음에 힘이 약하면 항상 약수익 구간에서 익절을 고려할 생각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시아 시장 어제 종가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거의 구간에서 아래 하단부에 추가적인 눌림, 그 다음에 위쪽 상단부 제약.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제외한 구간까지 위아래로 충분히 물량들이 털림으로써 급변동을 줄 수 있는 구조까지를 고려하시면서 보합 혼조세장에 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관망도 좋고요. 한마디로 전략은 이렇습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 익절을 잡고 끌고 가시고요. 목표가보다는 손절 라인을 설정하신 다음에 그 손절 라인이 충분히 본인이 걸 수 있는 구간들인지를 결정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좀 리스크 관리와 그 다음에 수익에 도움이 되실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밤사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국채도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저희는 저번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90 지수까지 정확히는 저희는 저희 방에서는 90.20까지를 목표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혼조세를 띄다가 다시 돌파하는지 본다 그랬습니다. 어제 유럽장이 열리면서 바로 돌파가 있었고요. 오후 5시부터. 그래서 저희는 90.20 지지력의 지속적인 매수 배팅 봤었습니다. 어제 신세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제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많이 밀려서 매수를 잡는 분들한테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물론 거기서 추가적인 매도는 있었으나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혼조세 장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저항들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래 하단부 제약은 그대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우선은 오늘 반등을 아시아 유럽장 많이 주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90지수 이미 확인했고 지지력에 추가적인 돌파하고 있다는 거에 주목하라.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92지수까지의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도 추가적인 매도 배팅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아직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 빠지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들은 여전히 아래 하단부도 일봉상에서 하루 정도 더 간다면 큰 매물대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고요. 지금 구간들도 지금 3월 초에 저항을 받았던 아래 구간 지지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전략은 반등 시 매도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추세를 아직 뛰어넘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아이들은 윗구간들 돌파한 이후에 저항들 1.270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윗구간까지 매수를 열어놓으시고요. 그래서 윗구간 매수를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고, 매도는 아무래도 1.2296.0 이상부터를 배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상 저항들 1.2270, 그 다음에 1.22450대는 보합 구간으로 여기시고,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매도로 빠지면 매도 인정, 그 다음에 매수로 간다면 매수 인정, 그 다음에 윗구간은 상단부 제약을 두고 재매도 관점에서 보시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눌림에서는 다시 재반등을 노리시는 게 좋고요. 디테일하게 좀 일봉상에서 보자면 이 이야기입니다. 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네들 달러 매수 쪽에 배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얘네들이 양봉이 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간다고 믿고 보자. 그래서 유로 달러와 골드를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홀딩하는 전략들, 이미 최고점에서부터 계속 끌고 왔지만 추가적인 매도 관점은 계속 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눌림이 없이 아시아 시장부터 지속적으로 미장까지 다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합권 매매 전략에 반등 매도 위주의 전략들, 그러면 정강 후략에 아시아 유럽장 반등을 주면 미장부터 다시 누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트럼프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장에서는 다시 무턱대고 되돌리는 모습들 강력합니다. 지금 매수 쪽의 배팅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채널 구간의 흐름들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 쪽은 물량을 터는 듯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수로 갈 때는 지지력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약간의 억지 그림처럼 확인을 하고 꾸역꾸역 올린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형국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어제 미장부터 이 채널을 유지하고 올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추가적인 관점들, 전 고가 69.50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가 경고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구간을 넘어가려면 지표 발표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제 굉장히 과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쟤네들 배제할 수 없죠. 우선은 전 고가를 예상 저항으로 69.50대를 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68.50대들이죠. 아마도 지금 40부터 50이 추세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위아래로 열고 대응을 하시라.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지금 관점 그렇습니다. 수요일날 지표 전에는 돌파는 좀 무리스럽지 않냐. 아무래도 미국의 제재 발언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점 돌파보다는 지표대 고가 부분에서 놓여서 지표가 우위로 나온 다음에 얘네들은 시도를 하려고 하는 전략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가들 69.50대,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68.50, 40대를 예상 저항으로 노리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 단기적인 매도 눌림, 어제의 매도 눌림을 지키지 못하고 뚫린 상태죠. 그 이후에 혼조세를 띄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얘네들은 혼조세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수와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은 반등을 크게 줬지만 유로달러와 골드는 달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이들은 거의 반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보합권 예상을 하고 싸워야 되겠으나 지속적으로 저가에서의 매수 배팅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제 신세계에서도 골드 10계약을 누군가 매수를 하신다 그러셔서 제가 굉장히 자제를 시켜드렸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계약 정도의 작은 배팅으로 얘네들 여분을 보는 건 괜찮으나 이런 구간들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 매수는 하기 때문에 매수는 충분히 넘어간 이후에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매도 관점들 충분히 여시고 오늘은 보합권 매매 전략에 빠른 매도 추세가 바로 나는지 반등 이후에 매도가 나는지에 관점 초점을 맞추고 보시는 게 좋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어제 장대봉이 섰기 때문에 오늘 눌림이 있냐 없냐의 관점을 맞추고 보시지 얘네들이 끝나서 이제 매수를 잡아도 된다는 관점은 배제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탑픽 종목을 3종목씩 선정을 하게 될 거고요. 수익률 현황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